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낳는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가야 게이츠 지음 황선종훈 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좋은 인맥,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 타고난 천재성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의 운을 틔워주는 6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6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평범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람의 좋은 점을 모방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성을 운운해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모방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로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자산 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수입의 일정액을 저금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며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대원칙이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처럼 확고한 원칙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현재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경력이 화려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는 것과 대우가 나쁜 일을 마냥 참고 견디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시한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어떤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며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시한 일이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무조건 참고 견디며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면 과연 재미있겠는가? 하기 싫은 일을 수동적인 태도로 한다면 어떻겠는가?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일이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큰 자산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실업가나 투자가의 관점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면 언제 그만두어도 좋을 테고 애초에 일이 재미없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음식점을 열기 위해 여러 외식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단순히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가게의 운영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풍부한 인맥을 형성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아무리 지인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무조건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만 늘어나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역효과가 날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다가오는 관계와 돈이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고 싶다면 돈이 들어오는 관계에 치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압도적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익한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란 불확실한 근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관계를 길게 지속할 수 있으며 능숙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은 상대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자신은 상대에게서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수록 찾아온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4.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모방함으로써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으면 한층 큰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의문을 갖는 사고 회로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잊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을 진행하는 방법 등에서 의문이 생길 때가 특히 중요합니다. 늘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여겨지는 얘기도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회를 잃어가며 살아갑니다. 5.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의문을 갖는 마음을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식만 중시하면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에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지혜만 중시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어른이라면 이른 단계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산가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일에 도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험을 경험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은 지식과 연결하여 체계화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피와 살이 됩니다. 체계화된 경험은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몇 배로 확대됩니다. 이른 단계에서 아무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경험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모처럼 공부해서 얻은 지식도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식을 얻으면 실천해보고 실천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 평범한 일이라도 반드시 몇 번인가 큰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6.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여부는 최종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며 여기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공평한 경쟁은 없으니 리스크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칙에 따라 행동해 나가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길들여진 양처럼 둔감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주위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으면 거기에 쉽게 순응합니다.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길들여진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 없이 회사를 오가며 지루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면에 굳건한 축을 세워 자기 중심을 갖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큰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 내면의 축이 확실하면 돈은 적당한 시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는 일은 자기 내면의 축을 발견하기 위한 수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착실하게 돈을 버는 부자는 경험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데요. 지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조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수많은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 체험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만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소홀히 하고 경험만 중시하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지식과 경험을 균형 있게 쌓아가야 진정한 지혜가 생성됩니다. 지혜는 일종의 교양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교양은 종합적인 지식이 인격이나 행동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융합되어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비로소 지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만 갖고 있어서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된 교양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큰 자산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머지않아 승부를 걸어보겠다.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다. 준비가 되면 과감히 도전하겠다 등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이란 말은 대체로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뒤에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할 시기가 굳이 훗날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결코 시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란 시작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응용할 때 우리는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황금률이라는 책입니다. 조셉 머피, 시마즈 고이치 지음, 은영미 옮김, 나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 성공, 부호, 사랑, 가정, 건강 이 6가지 보이 황금률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누구든지 황금률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황금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위대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바로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그 법칙을 인생의 황금률이라 불렀습니다. 황금률이란 끝없이 넓고 무한한 대우주의 법칙이며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꿈꾼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믿고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황금률을 이끌어내는 5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확고한 목표를 설정할 것, 2단계 구체적인 이미지로 상상할 것, 3단계 계속해서 생각할 것, 4단계 실현되리라 믿을 것, 5단계 행동으로 옮길 것. 이 5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잠재 능력은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금률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황금률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영원불멸의 법칙인 황금률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됩니다. 신념은 때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념이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기분, 감성, 이성, 그 외에도 온갖 마음의 움직임에 작용하여 한번 굳게 세워지면 여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주 병에 걸린다거나 늘 실패한다거나 불행하게 태어났다는 등의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념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전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념 혹은 가치관을 믿는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으로 좌지우지되고 결국에는 그릇된 길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신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 의식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는 의식 가능한 부분이 현재의 의식이라면 잠재의 의식은 인간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도 인식할 수 없는 잠재된 부분입니다. 잠재의 의식은 의식의 내부에 깊숙이 숨겨진 무한한 능력입니다.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 의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머피 박사는
1대 9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식이라고 하면 자신이 자각하는 것, 즉 현재의 의식만이 의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그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잠재의 의식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서 90%나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재의 의식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어떤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의식 전체를 따져볼 때 극히 작은 의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있는 집안에 혼담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인류 대학을 나온 자산가의 아들로 건강하고 머리도 좋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데다 성격도 밝고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남자입니다. 또한 인류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장래도 촉망됩니다. 게다가 지금 그 딸에게 홀딱 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딸 가진 부모 중에 어느 누가 결혼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딸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라며 버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이란 이미 이성적인 영역을 넘고 있습니다. 실은 당사자인 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청년의 성격 결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한다면 매우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오직 한 사람 당사자만이 본능으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그림자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딸의 부모는 세속적이며 사회적인 판단이라는 빙산의 일각, 즉 이성의 영역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본능으로 내린 판단은 잠재의 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 의식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오로지 이성에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읽어낼 수 없는 인간의 기질이나 성격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에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한 대처법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잠재의 의식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여차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현재의 의식에 정신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 의식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금방 자각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의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저 사람은 직감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잠재의 의식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에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 못지않은 학력이 있고 또한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능력도 있지만 자신은 이상하게 좋은 상사나 동료를 만나지 못한다며 자주 직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상사나 동료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을 뿐더러 나쁜 의도로 자신을 늘 곤란에 빠뜨린다며 한탄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머피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당신이 지금의 불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갈 때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잘해봐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지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친절하기 그지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모두 이기적이고 위선자들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불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관계란 마치 거울과 같답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박사의 권유에 따라 스피치 학원에 다니며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방법에서부터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에 그는 다시 박사와 면담을 했는데 이전의 암울하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주 활기찬 청년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릿속 가득 쌓아 놓기만 한다면 인생은 결코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성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바꾸어 보고 싶다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먼저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만은 흔히 그 사람의 감정에서 기인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치를 따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반응을 한번 거꾸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불만은 언제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재의 의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따라서 황금률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일 때도 긍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확실한 결과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틀렸어,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상태에서 합격한다면 내게 분명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거야. 이건 하늘의 계시야. 그래서 한 번 더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준 거야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10,000원밖에 남지 않았어. 어쩌지? 와 아직 10,000원이나 남았어. 다행이야 라는 생각은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사뭇 다릅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고 아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10,000원이라는 눈앞의 현실은 똑같은데 이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은 천양지차입니다. 세상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면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제가 아닌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쌓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란 그 자체만 본다면 아무런 의지도 지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정신이 깃들면서 비로소 의지가 형성됩니다. 즉, 사물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든 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 의식의 위대한 능력도 알고 보면 이 정신이란 부분과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일 때야말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비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한다면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타인의 아픔일랑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살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황금률에 따르면 인생은 잘 되든 잘못 되든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옳고 그름이나 선함과 악함의 구별이 없으며 동정도 연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무척 기계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즉,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면 그것만큼 편리한 문명의 이기도 없지만 난폭하게 운전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 난폭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현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을 각인시켜 왔는지의 결과입니다. 만약 비참한 경험을 했는데 그 순간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만 했을 뿐 어째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코 풍요롭고 만족할 만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운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운이란 정말 존재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일이 척척 진행되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궁지에 몰린 절박한 상황에서도 잘 빠져나옵니다. 한편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정말 더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납니다. 이럴 때면 사람들은 을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는 말을 내뱉으며 억지로 납득하려 합니다.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운이란 본인의 의지나 희망, 행동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행운과 불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운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에는 믿기지 않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한 탓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빌딩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가볍게 긁히기만 하고 또 그저 그렇게 공부했는데 서울대에 보란듯이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운이란 마냥 신비스럽고 노력이나 근면, 성실함 따위가 허무하게 느껴지기조차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비도 신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야 할 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불교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인과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언정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습니다. 만약 원인이 있다면 그것들은 인간의 상념이나 혹은 행동들이 빚어냅니다. 적어도 인간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운이란 좋든 나쁘든 어떠한 곳에서 흘러 들어오든 사람의 지혜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운이나 불운은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운이란 불운이든 행운이든 그 사람에게 확고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경험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인생이란 커다란 무대에서 본전 밖에 건진 게 없다는 이러한 성급한 결론은 결국 어차피 죽고 말 인생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키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행을 두려워하면서 오로지 하늘의 행운을 비는 나약함보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운도 억세게 좋은 법입니다.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나는 정말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입력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이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누구나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잠재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불운이 찾아옵니다. 가난은 행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